광노인 전 교육감님, 이재명 대표와 뭐 인연이 좀 있으신가요? 글쎄요, 여쭤보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대선 후보가 되셨을 때 첫 번째 그 조직이 민주평화광장이라고 했어요. 그 민주평화광장의 시민 발기 15,000명의 대표로 제가 출범식에서 연설을 한 바가 있고요. 또 이재명 대표께서 그 1차 특보단장을 발표하셨는데요. 뭐 10명도 안 됐을 겁니다. 그때 제가 유초중등 교육을 담당, 뭐 교육정책 특보단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황소걸음이라고 하는 교육 전문가 50여 분을 이끌었고요. 또 전국을 유세차를 타고 당시 강민정 의원하고 함께 돌아다녔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좀 잘 아시나요? 뭐 식사 몇 번 한 사이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그러면 언뜻 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 글쎄요, 약간 네. 어찌됐든 뭐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교육 정책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셨다, 뭐 이런 정도는 뭐 명확한 사실이네요. 그렇죠. 예, 민주평화광장 시민발기인 대표이자 교육 특보단장으로 정말 전국을 누비면서 뛰었습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질문을 드렸는데 굉장히 당황하면서도 하나하나 내용을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정욱 박사한테 바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갑자기요? 지난주에 자 김건희 여사가 총선 개입을 했다. 그 과정에서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메신저 역할을 했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여의도를 좌지우지까지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보고는 터지게 터졌다 이렇게 보셨는지 아니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면의 어떤 사실을 좀 간파하고 계신가요? 제가 볼 때 뭐 김웅 전 의원이 한 얘기가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김웅 전 의원의 이야기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총선 과정에서 흘러다녔던 얘기들이고 그 얘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랬을 거다. 그랬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건 그 김건희 씨가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걸 아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할 만하다라는 판단을 했던 건데 그 내용이 나오진 않았던 거죠. 근데 뉴스토마토를 통해서 이게 나오니까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히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대통령실이 개입을 했다. 근데 대통령실에 누가 개입을 했겠느냐? 대통령만 개입했겠는가? 아니다. 대통령 부인도 개입했을 거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번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된 거죠. 대신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텔레그램은 증거로서 확인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는 가지고 있는 데는 그걸 내지 못하는 이유는 눈치를 전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이걸 확보하지 못한 데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대통령실의 엄포에 좀 주눅이 들어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공식적인 건데요. 텔레그램 얘기를 안 해요. 텔레그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얘기를 안 합니다. 딱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공천이 안 된 거 아니냐. 그다음에 두 번째의 내용은 당이 결정한 건데 우리한테 얘기하느냐. 이런 방식이거든요. 전 그래서 이건 일종의 좀 언론에 대한 엄포를 놨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봐요. 어떤 언론사든 전 한두 개 이상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언론사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감히 아직은 상황을 눈치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눈치를 보고 있다. 네. 상황을 일단 관망하고 있다. 많은 분들 의견 벌써 주고 계십니다. 1,300분 들어와 계신데요. 역시 이제 김갑수 선생님에 대한 인기가 대단합니다. 사실 본격적인 토론을 하려고 하는데 갑수 형님 오늘 매불쇼 재밌었습니다. 스픽스에도 한 건 해주세요. 이런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좋아요 꼭 하고 봅니다라고 공주공주님 감사합니다. 저한테도 이렇게 칭찬의 말씀 주셨는데 김미솔님과 신천홍님께서는 맨날 단독이래. 정계환님은 맨날 단독이래 하는데 실제로 취재 열심히가 가지고 오는데요. 뭐 어느 정도 단독이어야 단독인지 좀 이따 저희들이 공개하는 내용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런 걸 보면 실제 단독인지 아닌지. 자,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 뒤따라서 이렇게 보도를 하지 않으니까 이게 왜 보도를 하지 않을까?
증거가 부족해서 그렇느냐? 정말로 김정욱 박사 이야기한 대로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 아니면 조금 주눅이 들었으니까 부담스럽다. 이렇게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뭐 김종욱 박사가 저랑 뭐 같은 생각으로 이미 다 얘기하신 건데 윤석열 정부를 2년여 겪으면서 우리는 그 면역과 적응의 동물이 된 것 같아요. 아무리 놀라운 사건이 뻥뻥 터져도 그걸 처리하는 그들의 방식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뭉개면서 다른 또 새로운 사건으로 덮고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가령 다른 정권에서 청와대 뭐 그러니까 대통령 그 부인이 공천을 뒤에서 주물렀다 그러면 정말 경천동지할 일처럼 반응을 했을 텐데 다들 그냥 그러려으니 생각을 좀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도 이 정부는 다 그러려니 하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언론이 주목하지 않는다는 건요. 대중이 폭발적 반응을 안 보여서 그런 거거든요. 언론이 사주들이 다 건설업자들이고 뭐 등등 해서 그들이 여권 편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 이익만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그 태블릿 PC 터졌을 때처럼 한 방향으로 여론이 흘러가면 다 따라갈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별로 놀라운 반응을 대중들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정도인데 이게 그 쉽게 그냥 잠복할 수는 없는 사건인 게 지금 터진 김영선 의원 하나의 문제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기가 피해받았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한둘이겠는가. 이게 단서가 돼서 보물 터져 나오듯이 터질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는 거에 있어서 다들 숨죽이고 여기 어떻게 흘러가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 김 박사가 얘기한 대로 목소리 녹취가 있으면 가장 결정적인 것 같고 네.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좀 전화를 많이 하는 양반이에요. 전화 목소리를 저도 많이 들었으니까 아니면 텔레그램 이제 촬영한 게 돈다거나 이제 구체적인 증거가 나왔을 때는 그래도 한 단계 붐업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뭔가 나올 법한데 오늘은 이제 그 뉴스토마토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도 오늘 후속 보도가 계속 안 나오고 있어서 야 이게 뭔가 있긴 한데 왜 그렇지 하면서 오늘 취재를 해보니까 뉴스토마토 쪽에서는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 뭔가 이게 좀 우리가 모르는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정치권에도 이렇게 연락을 해보고 하니까 왜 그렇나 국회에서까지 대정부 질의를 했는데 언론에서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더 큰 게 있다고 잠복해 있다고 봐야 되느냐 아니면 이게 정말 백가 아니라고 돌아가느냐 이런 것들이 좀 의문이 있어서 야 이게 이제 어떻게 가지 라면서 우리는 일단 이 문제를 끝까지 좀 만들어 가보자 생각하고 네. 있는데 지금 이제 곽 교육감님 보시기에는 김건희 여사가 충분히 공천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있다면 이런 문제가 이제 어떻게 우리는 좀 인지를 해서 뭔가 이 문제를 문제로 삼아야 되는지 좀 느낌이 있으신가요? 예, 저는 사실 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우리 국민의 정의감 또는 진실에 대한 충성 의지를 너무나 하향평준화시킨 거죠, 지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진실이 침몰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들의 정의감도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밑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죠. 결국은 이 김건희라는 사람의 공천 개입이라는 건 빙산의 일각일 것이고 그리고 아까 뭐 대통령실에서 실패한 청탁이라는 거 뻔한 얘기들 실패한 뇌물 공세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되풀이되는 얘기하고 있는 거고 또 당을 허수아비 당을 내세워서 그 실체를 피하고 있는데 이런 얕은 수들이 다 통하지 않게 될 것이다. 앞으로 계속 터져 나올 것이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김 박사 지금 이제 이런 정도 상황에서 언론이 이제 따라서 보도 안 한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다음에 이게 추적 취재를 막 하게 될 텐데 제가 이제 하나 의문이 있는 거는 혹시 우리 국민들이 이제 내성이 다 생겨버린 거 웬만한 사건에서는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의료대란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의료대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여야 뭐 의정 협의체를 만들고 모든 걸 원팀에 검토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루 딱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뭔가 해결이 되겠구나라고 하는데 하루 지나니까 딱 말을 바꿔요 대통령실이. 원점 재검토가 아니고 너희들 안 가져오면 검토 한번 해보겠다 이제 이렇게 가버리니까. 근데 의료대란이 실제 없어지지 않았는데 엄청난 일로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데 그냥 하루 정도 지나버리니까 우리 생각에서 싹 지워지는 느낌. 그래서 이슈에서 빠져버린다.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무렇게나 하더라도 문제가 안 돼버리는 게 언론이 따라 안 쓰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은 국민 전혀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국민에 대한 그 국민 여론 이런 거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루만 버티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부터 수시 접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수시를 접수한다는 건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부모랑 학생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오려고 이 2,000명이란 차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는 별게 아닙니다만 전체적인 입시 구조가 지금 예를 들면 변동되어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내일 정부가 발표한다는 거예요. 또 의대 비전에 대해서. 그럼 오늘 수시 시작됐어. 자, 게임 끝났고 내일 정부가 발표해서 정리하면 이대로 밀어붙일 거야. 아마 그러면 어쩌겠어. 방법이 뭐가 있겠어. 근데 국민도 마찬가지인데 수단이 없는 거예요. 국민들도. 화는 엄청 나죠. 예를 들면 진짜 가서 한 대라도 주워 받고 싶죠. 근데 이 국회가 아무리 탄핵하라고 해도 탄핵이 안 되죠. 국민들이 엄청 모여가지고 투표를 많이 했습니다만 실제로 192석밖에 안 됐죠. 진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뭘 잊어버렸다라기보다는 어떤 수단과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좀 고민하는 정국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그런 과정에선 정치인은 과거 이제 탄핵 때는 시민단체가 그런 물꼬를 터줬거든요. 앞에 나가서 물꼬를 트면서 아 저기에 가면 광장에 가면 뭔가 보이겠구나. 근데 제가 볼 때 지금은 그런 시민사회단체의 힘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국회밖에 없는 상황인데 192석이라고 하는. 근데 국회가 지금까지 보였던 모습 자체들은 추단을 보여주진 않았단 말이에요. 분노는 같이 펼쳐졌을지언정.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그러니까 락이 걸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하지만 방법은 시간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절반을 넘어가서 임기가 줄어드는 시간이 벌어지게 되면 일단 이쪽 진영이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 변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우리 김갑수 선생님 맨날 말씀하셨던 그런 대목들인데요. 그쪽에서의 변화의 균열이 발생했을 때는 수단이 작동하잖아요. 그러니까 8명이라고 하는 건 진짜 예를 들면 지금은 아예 보이지 않는 산성 같은 건데 시간이 지나면 8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들은 가능성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상황이 분명히 있는 건데 저는 지금 저는 그 어둠의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광장으로 분출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탄핵 청원을 국회에 냈잖아요. 그때 145만 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국회가 화들짝 놀라서 결국은 탄핵 민심이 국회 안에서 토론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국회밖에는 없다 하는 거는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보강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심이 표출될 기회가 있습니다. 10월 16일로 예정된 서울. 네. 사실 전국 규모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교육감 보궐선거가 열려서 사실은 민심이 완전히 표출될 수 있거든요. 이것에 따라서 탄핵 시계가 빨라질지 네. 또 늦춰질지까지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는 아이들 불행하게 만들고 경쟁으로 내모는 윤석열표 교육정책을 탄핵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재명 조국 대표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조희영 교육감을 몰아낸 윤석열 정치검찰을 탄핵하고 나아가서 더 큰 탄핵의 강으로 건너가는 징검다리 심판선거다. 이렇게 제가 규정을 하고 있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부글부글 내연하고 있는 그 민심의 파도가 10월 16일 날 서울교육감 보궐선거를 통해서 분명하게 표출되고 심판 응징을 가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강노현 선생님 말씀대로 되면 좋겠는데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부글부글하는 민심의 들끓음이 아니라 다들 그냥 자포자기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일반 내가 식당을 하는 사람이고 회사를 다니고 내가 장사하는 사람이고 일반 생활하는 시민인 경우에 뭐 집권당 공천을 누가 뒤에서 주물렀는지가 나한테 내 삶에 무슨 큰 관심사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정의와 불의에 대한 관심이 내 직접적인 삶에 영향이 없어도 그래도 관심을 갖는데 그동안은 뭐였냐면
터무니없는 그 국가 권력의 행사도 어쩔 수 없는 식으로 흘러왔어요. 그냥 뇌리에 떠오르는 대로 다 떠올리면 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교육감 선거한다고 그럴 때 조희연 교육감을 날린 게 뭐냐면 해직 교사 채용을 하는데 그것 따져서 날립니다. 김경수라고 도지사가 감옥을 갔다 오는데 그 지지단체들이 댓글을 썼네 말았네 그걸 알았네 몰랐네. 지금 정부는 댓글 팀을 운영했다는 증언이 나오는데도 뭐 그렇네. 그러니까 조국 수사는 말할 것도 없어요. 표창장 그거 갖고 난리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쭉 받아왔던 수사의 범죄 항목을 보면 더 기가 막힌 예. 거죠. 그러니까 법리를 구성해서 처벌하는 게 힘의 논리지 정의 불이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거고 우리는 뭐 그냥 온당한 생각을 해봤자구나. 저들의 힘대로 끌려가는 거구나. 이 체험을 너무 깊게 한 거예요. 거기다 또 하나 민주진보 세력의 그 위선적인 태도도 굉장히 작용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예를 들어 봅시다.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집권을 하니까 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이 의회하고 완전히 구분되는 거야. 어떻게 정치에 개입을 해? 청와대는 청와대 일만 하는 것이고 당에서 행사되는 정치 이 활동은 완전히 구분된 그거를 그냥 극구 강조하고 실제로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제까지 한 당에서 당대표도 하고 했던 사람이 대통령을 되면 마치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 어제까지 동네 의원이었다가 장관이 되면 정치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인 척해요. 더 심한 거는 대통령은 5대 권력기관에 힘을 행사하면 안 돼. 국정원장, 무슨 검찰총장, 경찰청 뭐 여기에는 대통령 권력이 행사되면 이게 안 돼. 이거 국민의 품으로 돌리는 거야. 보고도 안 받을까. 이런 행동들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무력감을 실어줬다. 실은 정치적 권력 관계로 많은 일이 오가고 있는데 우리 청와대, 우리 대통령은 나는 전혀 관여하면 안 돼요. 요따구 짓을 하면서 민주정부라는 게 지난번도 그랬고 지지난번도 그렇고 그래서 악의를 품고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갖고 힘을 쓰려고 들면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는 그 토양을 마련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집권까지 하고 나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원리, 힘의 원리대로 지배되는 세상을 마음대로 만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그래 솔직하잖아.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워낙 자주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냥 내성의식에서 이것도 뭐 지나가면 안다. 그래서 대통령실은 반론을 하거나 뭔가 조치를 취하기보다 하루 이틀 지나면 그냥 끝나버리니까 언론도 따라 안 쓰니까 이제 이런 것인데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만약에 야당에 또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특정 시점에 공천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나왔다 또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그럼 우리 검찰이 어떻게 합니까? 때려잡죠. 때려잡는 게 압수수색 들어가고 난리가 날 거 언론은 아닙니까? 날이면 날마다 그거 갖고 공격하죠. 왜? 빌빌거리니까. 내가 표현 이렇게 써서 미안한데 대통령이 돼서도 그 전에는 개검이라고 그러고 개 같은 그 대통령 말을 그냥 졸졸졸 따라하는 권력의 시인이와 권력의 하수인이라고 말 듣던 검찰이 고개 바짝 쳐들면 꼼짝 못하니까. 소위 민주자 붙은 세력들은 권력을 잡든 다수 의석이 되든 질질 끌려다니니까 빌빌거리니까 그것 빼고 어떤 현란한 정치적 언어로 표현할 도리가 없어요. 힘이 주어졌는데 빌빌거린 거지 양심이 발라서 뭐 정의의 원칙대로 법리대로 이거 아닙니다. 빌빌거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도 그냥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을 했는데 자 그런 의혹이 나왔는데 그냥 검찰에서 가만히 있고 증거까지 누군가 가지고 있으면 압수수색하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는 이 검찰을 보고 너희들이 했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넘어갈 거냐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넘어가겠죠. 압수수색 하겠습니까? 넘어가겠죠. 그럼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뭐 새로운 나라에 다른 나라에서 아니 그러니까 얼토당토 안 하는 이런 걸 보고도 자 어떻게 하자 국회 오늘 대정부 질의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는데 언론이 다루지 않고 우리는 미친 듯이 이걸 이제 다루어 가지고 이거를 계속 쟁점화 시켜서 단순히 지난 총선이 아니라 2년 전에 보궐선거 때는 더 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의혹 제기를 했는데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다 다루지 않는다. 이건 언론의 본령도 아닌 것 같고 또 이 문제가 가지는 범법 행위의 심각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예 아무도 안 다루고 대통령이니까 김건희 여사니까 그냥 넘어가준다. 이게 용납이 될 수 있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김갑수 선생님이 말씀하신 사례 나라가 있죠. 미국이요. 트럼프 4년 동안 갔습니다. 트럼프 탄핵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탄핵은 안 됐죠. 그리고 제일 놀란 건요.
1년 6개월 동안 트럼프가 한 얘기를 갖다 분석한 언론사가 있어요. 55%가 거짓말이에요. 55%가. 근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말도 안 되는 부정의한 일들이 작동하고 있고 소위 이 비민주가 일상화되고 있고 그 비민주의 영역에서 온갖 특권들을 누리고 그다음에 탄압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면 대중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침묵하는 게 자기를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 싸우라고 얘기해 우리들 보고 우리가 안 싸웠어? 우리가 2016년에 안 싸웠어? 매번 싸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싸웠습니다만 싸워서 얻은 게 뭐가 있냐라고 하는 또 나름대로의 역사적인 경험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요구하는 건 뭐냐면 그럼 잘 싸워봐 니네들이. 야당은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저렇게 지지도가 높은 이유는 뭐냐면 과거랑 다르게 싸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당 당대표인데도 과거랑 다르게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 저긴 아주 야물딱지게 잘 싸울 것 같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거기다 몰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외에 사람들이 그렇게 싸우고 있었던가. 소위 우리가 탄핵을 할 때 2달 동안 매주 수백만 명이 모여서 싸움을 했던 것만큼 싸우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요. 잘못은 예를 들면 윤석열 부부랑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만 저는 이제 김갑 선생님처럼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야당이 해서는 소위 대중들이 거기에 쉽게 동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저는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딜레마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오늘 논제가 사실 김건희 씨 선거 개입 국정농단 건이에요. 근데 자꾸 원론적인 얘기를 하게 돼서 아주 미안해요. 이거 보시는 분들한테. 근데 열이 받고 자꾸 얘기를 하게 돼요. 뭐냐면 당장 대통령 윤석열 씨가 검사로 살아온 생애 우리에게 알려진 것만 보더라도 범죄의 역사입니다. 알려진 것만 그냥 들춰봐요.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모 의혹 이거 조금만 캐 들어가면 도대체 어떤 것이죠? 양평에서 군수가 나 이렇게 그 돌봐줘갖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온 거 윤대진 검사 윤대진 그 뒤 변호사법 위반서부터 뭐 줄줄이 널렸잖아요. 알려진 거가 안 알려진 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했냐? 다 힘으로 덮고 넘어왔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1000만 뜻밖에 민주정부의 검찰총장 후보가 됐네. 그랬더니 지금 국힘당 의원들이 적나라하게 까발렸어요.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다. 근데 우리 같은 사람 다 뭐 했냐? 다 비호했습니다. 네. 다 윤석열 비호했어요. 왜? 우리가 믿는 리더가 발굴해서 키워주는 사람이니까 뭐가 올바른가 보다. 내가 좀 이견이 있어도 입 다물고 따라야지. 이런 것들이 이 모든 사태를 만들어 온 원인이 된 거죠. 근데 만들었다 하더라도 저도 이제 자성하고 반성하는데 결국 드러난 걸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훨씬 더 많은 범죄 유사한 행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를 자책하면서도 야 이건 더 아니야라고 하면서 더 좀 거세게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빠진 거죠. 힘 빠진 거. 힘이 빠져버렸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제 우리를 상대로 저쪽에서는 더 큰 공작과 기획을 통해서 계속 수사를 해서 몰아치면서 다 죽이려고 해요. 난 조희연 광노현 전 교육감도 똑같은 경우지만 나오셨으니까 얘기를 할게. 조희연 교육감 교수 시절에 그분 엄청 좋아하고 그분 책을 내가 달달 웬 사람이에요. 사구체 논쟁을. 교육감 되고 아니 긴 얘기 맙시다. 교육감 되고 그 자리에서 떨려나는 과정에 나름은 항의 단식 정도는 최소한 했을 것 같아. 머리 깎고 나와서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네. 그 판결이 말이나 되는 거냐고. 근데 벨벨벨벨 거리고 마이크 하면서 빌빌빌 거리다가 아무 소리 못하고 떨려나고 이제 보궐선거 하게 생겼어요. 매번 그렇습니다. 매번. 그러니까 민주진보 내지는 무슨 제가 오늘 왜 이러나 빌빌 거리는 게 진보인가요? 제대로 안 싸운다는 거죠.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이런 말씀입니까? 지금 국회 상임위장에서 매일매일 벌어지는 그 논쟁 말싸움에서 누구야 상임위장 누구야 법사위원장 누구예요? 정청래 의원. 정청래 그 센 사람 앞에서 거의 양아치 수준으로 빡빡 맞서는 국힘의원들을 보세요. 우리가 보기엔 눈살 찌푸려지죠. 뭐 네. 저런 게 다 있나 싶겠지만 그거 보고 힘내는 또 그쪽 지지자들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무력의 싸움이라고 예. 고매한 이게 아니라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쏘는 거를 대신하는 건데 싸움은 싸움이라고. 근데 안 싸우는 인간들이야. 뭐냐?
자기 이쁘고 자기 좋고 자기 고매하게 보이는 것만 민주진보야. 이것들이 다 공부 너무 하고 어쩌다 보니 그만합시다. 근데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민주당을 좀 비판하는 또는 민주당이 제대로 싸우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분들은 민주당은 이런 문제 나오면 좀 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끝까지 좀 다투고 싸우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 사건이 터져버리면 이 중요한 문제를 그냥 넘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시간이 가면 까먹어버리니까 없었던 일처럼 되고 그러니까 이런 행태를 보이는 국가 권력의 사유화나 이런 행태는 계속 반복되더라도 제대로 한번 대처를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 교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건을 자세히 보면 총선 때 다 기억나시죠? 50명의 검사가 준비되어 있다. 꽂힐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관위원회 한동훈이 갔습니다만 거기 이철규라는 사람이 갔습니다. 이철규는 소위 친윤의 핵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공천농단이 벌어졌겠어요. 이 내용만 들어봐도 그 현실이 됐건 안 됐건 상관없이 그 다음에 김건희 씨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및 선대위원장한테 선거 문제와 관련해서 내가 사과할지 말지 문자를 보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정도 정황이라면 당연히 대통령실이 개입했을 거고 대통령실 개입해서 소위 대통령 부인의 몫이 분명히 있을 거라 우리는 그냥 추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뉴스토마토에서 나왔어요. 나온 다음에 확인된 사람은 누구냐면 국회의원 AB. 우리는 네. 알 수 없습니다만. 그다음에 AB 안에 만약에 이준석 의원이 안 들어가 있다면 3명이잖아요. 이준석 의원은 그런 제보를 들었다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완성이 안 됐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놓고 자기 입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선의의 조언이라고 대통령 부인을 감싸줘요. 그다음에 유일하게 김웅 전 의원 정도가 이거 선거법 위반이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AB 중에 한 명은 개혁신당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하나도 뭐가 안 나와요. 그러면 이 AB가 어떻게 알았느냐? 저 김영선 전 의원이 본인이 이 당에 들어오려고 소위 비례 공천을 받으려고 했다라고 우리 추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김영선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수점을 먹은 사람 갖다 데리고 와가지고 개혁신당이 공천을 주겠습니까? 자기가 몸 보따리 갖고 왔겠지. 이런 정황들을 보면 저는 개혁신당에 있는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문제를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공개라는 게 원칙인 거죠.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상식적이라면. 근데 거기에 있는 이준석 의원이라는 사람은 선의의 조언이라고 거기 갖다가 싹 감싸주고 개혁신당에 있는 의원들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 전 뉴스토마토도 마찬가지예요. 목숨 걸어야 되거든요. 가지고 있더라도 만약에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이 내용이 폭발하면 그 얘기를 공개하겠다는 사람이 공개 못하겠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준석 씨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를 추정을 해보면요.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국힘을 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틈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잔수를 써갖고는 큰 정치는 못 됩니다. 이준석이도 뭐 대통령 꿈을 꾸는 사람인데 지금 그림은 다 지금 그려졌고 그게 너무 명확해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살아오면서 신세진 사람들, 윤석열 씨 신세진 사람들 이제 공천 때 다 내려 꼽아갖고 다 은혜 갚고 내 사람으로 이제 깔으려고 그랬는데 천만 뜻밖의 한동훈이가 저항을 하네. 그래갖고 이제 정말 철천지 원수처럼 등을 돌렸네. 그 속에서 김영선이가 똑같은 이제 완전히 그냥 낙동강 오리알이 됐네. 김영선이가 이제 개혁신당이라도 찾아가서 비례 1번 주세요 했더니 주려고 그랬네. 근데 누구야? 그때 공천위원장 누구예요? 공관위원장? 예, 공천 준 사람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김종인 박사가 끊었다는 게 정설이에요. 김종인 선생도 그 일관된 입장이 있거든. 근데 김영선 같은 사람 줘갖고는 이거 안 된다 해갖고 김종인 선생 막혔다. 이게 이제 되게 그림이에요. 그 틈바구니 안에서 적어도 좋은 보수가 있는 거거든요. 뭐 영남 토호라는 비난도 듣지만 전통과 뿌리가 있는 그걸 재건하는 게 이준석의 일이거든. 그래야 국힘도 다시 건강한 정당으로 크게 쓸 수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라도 차차차기라도 집권에 가다설 수 있는데 지금 윤석열 세력을 어찌 사분오열된 걸 해서 국힘 먹으려고 하는 지금 트릭 쓰고 요 잔짓을 하면 당신도 똑같이 휩쓸려 가서 한동훈과 더불어 물살에 같이 쓸려갈 거라고요. 왜 이 잔짓을 하지?
지금 이준석 씨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윤석열 정권 조기 퇴진에 오히려 가장 큰 공을 세우고 앞장서는 길이 하나 있고 이 속에서 국힘하고 합세해서 그 안에 다시 일원이 되는 거하고 양갈래 속에 서 있는데 지금 보면 볼수록 트릭 쪽으로 지금 가려고 그러는 것 같단 말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 사건의 본질이 이제 김건희 여사가 총선 때 개입했다. 그럼 이 사람만 개입했겠느냐? 다른 사람도 개입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가지고 추적 취재를 해야 하고 두 번째 여기에 등장하는 MC라는 사람이 명태균이라는 자인데 이 사람이 지금까지 국회에서 여러 사람의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을 만나면서 김 여사하고의 관계를 과시하면서 이 사람이 뭔가 움직였다. 그럼 이 사람을 집중적으로 취재를 해보면 어떤 일을 했는지가 또 나올 텐데 끝만 요만큼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제 모자를 쓰고 밖으로 기어 나올 때 모자 끝만 보이는데 몸통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다 넘어가는 분위기 이거 그대로 가면 되지 않는다. 결국 이것이 김건희 여사가 선출 권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행세를 하고 선거에 개입을 했고 메신저를 명태균이라는 자를 시켰다라는 본질에 아무도 접근을 못할 때 조국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를 오늘 했습니다. 유일한 것 같아서 일단 한번 영상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는 권력, 즉 김건희 씨가 대통령 행세를 합니다. 여당 대표와 문자를 하며 회유하고 압박합니다. 정부 인사를 자신이 한다고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급기야 김건희 씨가 전 여당 의원에게 지옥을 옮기라고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경고합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최순실 씨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 결과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국민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단독이다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김영선 전 의원과 M이라고 하는 명태균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 선거 과정에서 의심이 드는 자금이 김영선과 명태균의 광고회사 간에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수사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됐는데요. 그럼 이건 이제 뭐냐? 자, 뭔가를 폭로하겠다고 준비하고 자신들이 억울하다고 이야기했던 거가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저 내용. 자, 지금 사진으로 나오는 저기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제 명태균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저 사람이 광고회사를 하고 여론조사 회사를 하면서 실제로 김건희 여사와 가장 가깝게 지낸다는 어제까지는 저희들이 여기서 약간 스모그 처리하고 좀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오늘 저렇게 공개를 하는 이유는 이분이 페이스북을 닫아버렸어요. 그전까지 페이스북을 하고 있다가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이 내용을 취재해서 보도하는 거 보고 했는지 그래서 저 사람이 국회에서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과 아주 가깝게 지내고 전직 당대표급에 있는 인물에게도 직접 만나서 내가 누군지 모르십니까? 라고 했을 정도로 정말로 좋게 얘기하면 종횡무진, 나쁘게 얘기하면 온 데를 들쑤시고 다니면서 여의도판을 뒤흔든 인물인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취재나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이 얼굴을 직접 공개한 이유고 저분도 지가 억울한 게 있으면 나와서 얘기를 해야 하고 사실 밝혀야 한다. 사진 찍어놓고 텔레그램을 보여주고 다녔단 말이에요. 자, 이것들을 다 이제 우리가 그냥 은근슬쩍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저분이 지금 했던 행동에 대해서 좀 추적해서 취재할 필요는 있다. 어쨌든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조심조심 하는 거 아니냐. 10월 10일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소시효가 이제 끝이 나거든요. 그런 것과 또 연관이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이제 여러 가지 의심이 들어서 지금 저분의 얼굴을 이제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두 사람에 대한 제 생각을 얘기하면요. 이 김건희 그 건이 뉴스토마토를 통해서 보도되게 된데 무슨 배경이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여간 뉴스토마토 기자도 누군가 소스를 줬으니까 보도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혹시 김영선 씨 측은 아닌가? 그러니까 우회하고 결국은 소스가 그쪽 아니었을까? 왜 그러냐면 자기가 물먹은 대신 대가를 원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연합니다. 대가는 장관직이라든지 예. 최소한 무슨 기관장 자리를 되게 노렸을 거예요. 일생을 그 자리 보고 달려온 사람이니까 뻔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찔러보기라도 하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이제 자기 모신 때문에라도 이러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전파되게 해갖고 김건희 약간 곤란해지면서 자, 내 존재감 과시로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다음에 명태균 씨는 저도 뭐 모르는 사람이지만 저런 사람이 적어도 저 수천 명은 될걸요. 시사 프로그램 패널 중에도 널렸는데 다 뭐냐? 정치 브로커들입니다. 정치 브로커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 시사 특히나 이 종편에 나온 사람들 보면 태반이 그 뒤에서 뒷돈 먹는 사람들이에요. 책사라고도 하고 인간관계 엮어주는 거죠. 또 그중에는 의원 한 번쯤 한 사람 브로커들도 꽤 많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대표적인 사람 말하고 싶은데 분명히 고발당할 테니까 내가 안 하는데 이런 브로커들이 브로커질을 해서 먹는 돈이 그 블랙머니가 얼마나 큰 규모로 돌아다니는지 저 명태균 씨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다만 근데 저 사람이 저 무슨 정책 책사라는 명함을 받고 돌아다녔다고 그러는데요. 맞습니다. 아니, 자기 스스로를 정책 책사라고 하는 사람 처음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정치 브로커들의 상당수는 약간 사회과학적 언사를 쓰고 인간관계를 잘 맺는데 저 사람은 특이하게 무속적 배경으로 그러니까요. 움직였는데 네, 역술을. 그게 김건희 씨하고 딱 들어맞는 거죠. 자, 김건희 여사하고 과거에 이제 알고도 있었고 저분이 지금 이제 사진에 나오지만 창원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되고 난 뒤에 당협회의나 이런 걸 할 때요. 자, 김영선 위원장이 지역위원장이면서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회의를 주재하거나 주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취재를 해보니까 그 회의장에서 실제로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김영선 의원에게 꾸지람까지 하더라라는 것을 보고 누군가 증언을 했다는 내용을 저에게 전달해 주더라고요. 그만큼 본인이 김영선 의원의 당선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 그러면 그걸 누가 도왔느냐? 본인은 김건희 여사와 엄청난 관계다라는 거 있고 그 이전에는 대선 전에도 뭔가 특정한 역할을 부여받고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이제 의혹이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까지는 이제 진척이 안 되지만 지금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와, 지금 3,500분이 들어오셨는데 월요일인데 역시 김갑수 선생님의 힘이 대단하고요. 오늘은 광노인 교육관까지 와 계시니까 힘이 점점점 이렇게 쌓여가고 박 있습니다. 선생님 체면과 명성에 제가 너무 도움이 안 돼서 죄송하네요. 아니 무슨 아닙니다. 말씀을요? 제가 이렇게 와서 어쨌든 방송을 하면서도 하나하나 사실을 여러분들과 이제 공유를 하고 있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모든 후보들에게 예.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고 그런 포부와 비전을 밝힐 수 있게 하는 거 네. 지금 나오신 분 한 분 한 분 다 훌륭한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깜깜이 선거를 뚫어내야 돼요. 환하게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 역할을 이런 방송에서 해주시는 거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뭐 힘은 이제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어쨌든 그런 시도를 좀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김갑수 선생님 말씀대로 좀 더 폭넓게 좀 유튜브 채널에서 모여서 좀 후보자 토론회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우리는 뭐 진보 매체라고 했지만 저희들은 늘 중도를 지향하는 매체다 이런 말씀을 제가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을 무슨 중도입니까? 중간이 없어요. 예. 중간이 있다고 유일하게 주장하는 거는 안철수밖에 없어요. 가운데 극중 아니에요. 여기는 진보예요.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이제 균형감 있게 특정한 사안을 잘 다루어 보자는 것이고 그 이제 여러 가지 시각에 대해서 정말 가짜 뉴스를 가지고 확대 재생산하는 쪽은 저는 정서적으로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여러 이제 시각들을 동시에 그 다루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알기 쉽게 이제 해드린다는 거고 어찌됐든 이번에 교육감 선거는 진보 진영에서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하고 보수도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보수 진보 이제 양자 구도로 김정욱 박사 간다면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양자 대결로 간다면 저는 진보가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진보가 이긴다고 저번에도 봅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구도는 그렇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이제 항상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기 혁신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제가 이제 교육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혁신 교육이라고 하는 아젠다 프레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이걸 좀 넘어설 수 있는 혁신 교육 2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네. 서울 시민들에게 교육혁명의 희망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좀 뭔가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혁신교육이라고 하는 측면 자체가 처음 나왔을 때는 상당히 예를 들면 새롭게 느껴졌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혁신교육을 상징하고 있는 징표들에 대한 내용들은 서울 시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정답 이번 참에 단일화 과정이 그냥 한 명을 뽑는 과정이 아니라 혁신교육 시즌2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좀 부각시키면서 어떤 서울 시민들이 볼 때 아 이런 교육이라고 하면
다 바뀌지는 않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조금은 나아질 거야라고 하는 희망. 저는 이제 무상급식 이런 거 그런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애들이 그래도 예를 들면 밥은 먹잖아, 좋은 밥.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떤 전체 어떤 플로어에 올라간다면 그런 것들을 좀 여덟 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여덟 분들이 계속 합의해 나가면서 여덟 분이 혁신 교육 시즌 2를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가면 좀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상황은 좀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양쪽이 단일화돼서 1대1 구도로 간다면 교육도 중요합니다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응징 심판 여론은 제가 장난 아니거든요.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진짜 좋은 상황들이 펼쳐져 있고 그만큼 열심히 좀 하시면 좋은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부는요. 네. 어젠다 세팅에서 올 겁니다. 어젠다 세팅. 예, 그러니까 무상급식이라는 테마 하나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진보교육감의 탄생에 기여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수 쪽도 무언가 그러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제가 박원순 시장과 개인적 연고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밤새워 노력하고 애쓰고 고생해서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 놓은지를 너무나 알면도 불구하고 그분의 공적은 뭐지? 이렇게 돼버리고 그냥 이명박이 청계천 만드는 거 지금도 효능감을 느끼면서 기억에 선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는 절반은 쇼고 연이에요. 그러면 진보교육감이 등장하면 무언가를 만들겠다가 한 20대까지 메뉴를 나열하던데 그냥 네. 뭔가 하나 강렬한 걸 만들어야죠. 자, 그런 걸 이제 기대하면서 후보 단일화는 가야 하고, 그리고 정권 심판 열기가 높다면 이제 진보 쪽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런 전망 주셨는데, 아젠다 세팅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투력 만땅이 필요하다. 무조건 단일화라는 정JJ님 의견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백창신님, 레드존님, 여러분들이 이제 상록수님까지 합동 토론 좋다 이렇게 이제 하고 뭐 왕자 누가 또 쓰고 나오느냐 뭐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어찌 됐든 후보 단일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토론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는 정도 우리가 알면서 네네. 그렇게 하시면 어떤 식으로든 지금 이제 완주를 하실 생각이시고 그리고 후보 단일화가 뭐 곽교육감으로 되면 가장 좋은 일이시겠지만 어쨌든 다른 분이 되더라도 그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선거 운동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물론이죠. 네. 어쨌든 그런 부분을 이제 시민들이 잘 알고 또 우리가 아마 선거인단 모집하는 방송을 또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네, 이제 시민참여 경선처럼 한다고 하니까 그 기회가 되면 또 추진단에 있는 실무 책임자를 모시고 방송을 또 좀 해드리고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마음이 놓이네요. 그렇게 네. 방송을 해주신다 그러니까 좀 서울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각 다양한 분들이 네.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그 경선 과정에 참여하셔서 네. 시민의 뜻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향후 있을 교육 대전환 시대의 교육 개혁을 온도, 속도를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김갑수 선생님께 특별히 부탁드린 거는 매불쇼 나가고 매불쇼에는 김갑수 선생님이 아니면 방송이 못 돌아갑니다. 제가 그걸 잘 알고 있거든요. 거기 가서 실제로 시민참여 경선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좀 그 우리는 뭐 스몰 사이즈고 거기는 아주 뭐 항공모함 같은 유튜브 채널이니까 그런 데서 체육 진행자가 참여 경선 좀 해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면 많은 분들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후보를 선택해서 그 결과를 존중해주고 단일화로 나가는 이런 데는 김갑수 선생님 역할이 아주 크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보 채널이 국면마다 연대할 활동이 필요해요. 지금은 네. 각자 모래알이고 또 동일한 사람이 여러 채널을 왔다 갔다 하는데 정작 오너 그룹들이 서로 너무 서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안 봐. 그러니까 뭐 별 특별한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름 한 대여섯 명 거론하면 우리 뻔하잖아요. 아니, 이름을 한번 거론을 하시죠. 그럼 여기서 뭐 어떻게 하라고 다 지시해야 할 만큼 연배가 또는 연륜이 요즘 있으신 분들. 디립다 처음 맡고 있는 김어준이, 예. 최욱, 이동영 요 셋이 아마 쓰리탑쯤 될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근처에 새날이 있고 그다음에 뭘 더 합쳐야 될까? 그다음엔 개인 전 선생님이 아니라 이제 스픽스가 붙고 뭐 정어리 TV도 붙고 김용민 씨도 뭐 여러 가지 하고 뭐 하여튼 한 3개 정도 그러니까 그
매불쇼하고 겸손, 매불. 겸손하고 스픽스 3개 정도만 서로 공동 출자를 하되 스튜디오는 저 겸손이 넓거든요. 네. 거기 공간 딱 써서 공동 주최 같은 거 하면 참 멋질 것 같은데. 네, 제가 정말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말씀하신 대표적인 진보 채널들, 그래서 이 경선 참여 인구를 최대한 모집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단일화가 깨져요. 조직 선거다. 서울 시민 1,000만과 상관없이 조직 동원해서 5,000명 정도가 되는 사람이 본선 경쟁력과 아무 상관없이 붙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깨는 길은, 이것은 대의가 아닙니다. 이걸 깨는 길은 진보 방송들에서 어차피 레거시는 우리가 못 나가니까 진보 방송들이 대체 방송으로서, 시민 방송으로서 이 선거인단 모집을 독려하시고, 그래서 가장 많은 분들이 정말 10만 넘기고 20만 넘기는 이 이변을 만들어 주세요. 이것 자체가 선거를 심판 선거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혁신교육 2.0이라고 그러셨죠. 예, 교육 대전환 시대의 교육 어디로 가야 될지를 8명의 교육감 후보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겨룰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 과정이 시민 주체의 각성을 이뤄내는 시간일 거라고 보거든요. 이 힘으로 뒷받침될 때 당선되는 분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 과정이 빠지고 몇 명 조직 동원하고 이런 거 이걸 이겨내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사실은 특히 서울교육의 경우 아직까지도 서울과 경기도만 교사 출신이 못 됐거든요. 그런데 교사 출신은 아시다시피 교사 정치기본권이 없어서 정치권의 진출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밀어줄 수 있는 또는 어떤 단체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일반 시민에게 어필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 또 어디하고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 한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그 기득권 그걸 눌러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되기 때문에 정말 그 말씀하신 진보 채널들 다 합동으로 해서 오전 오후로 워낙 복잡하니까요. 또 서너 번 이상 최소한도 합동 토론회 하고 7, 8명이나 되는데 2시간, 3시간 갖고 되겠어요? 정말 물고장을 내는 토론을 정말 개최해 주십사. 정말 부탁드립니다. 저는 강로연 후보님한테는 죄송한데요. 저는 네. 오히려 스픽스, 겸손, 매불이 모여서 뭘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슈화가 돼서 이게 모이게 되면 저는 진보 네트워크 이렇게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 성사가 돼서 이 성사 위에 올라가냐 마냐가 중요한 거여서 일단 그 교육감 선거를 떠나서 일단 요거부터 성사시키면 매우 재미있는 판이 만들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학 선생님이 좀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김어준이 내 말 듣겠어요? 체육은 좀 내가 패서라도 어떻게 해보겠는데, 근데 그 선거가 왜 중요하냐면요. 서울시 교육감 누가 되든 효능감은 별로 못 느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70%는요, 당장 내일이라도 무슨 큰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그 조마조마한 급변이 벌어질 것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정말 아주 특별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랬을 때, 뭐가 일상적으로 작용하냐면, 일단 지지율이 20% 이하로 떨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죠. 17%, 18%가 만약에 지속되면 공무원 조직이 그냥 대거 흔들려 버리죠. 그 다음에 모든 선거에서 야권이 진보가 압승을 해버리는 거예요. 계속 이겨버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자잘한 선거가 계속 있잖아요. 이러면 정치권이 흔들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급변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지지율 하락과 선거 승리라는 것을 끌고 가면 하나 트리거가 딱 될 때 그때 이제 폭발적인 어떤 정권 붕괴의 조짐이 나타나는 거죠. 네. 네, 저는 정말 교육감 선거를, 보궐선거를 우리 진영의 축제로 만들어 주십사 예. 부탁드리고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5개 채널 다 힘을 합쳐서 토론회를 연속으로 진행해 주시면, 그리고 그 추진위원, 단일화 추진위원으로 들어와 주십사 독려하고 하면 새 역사가 새로운 방식으로 시민 참여 방식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말씀 알고 강노현 후보 외에도 다른 분들은 언제라도 열려 있으니까 출연해 주시고 또 기회가 되면 다른 유튜브 채널과 함께 토론회도 할 수 있다 이 말씀 이제 드리고요. 주제를 넘겨야 하는데 지금 교육감 선거 관련된 이야기 하다가 동접자가 한 700명 정도 빠졌습니다. 이게 정치 현안을 다루는 역전의 용사들에서 속도감 있게 좀 다뤄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이제 야당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자 김건희 여사 특검하자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김정욱 박사. 네. 대통령실에서는 딱 기다렸다는 듯이 폐기된 특검 법안 재발의하는 거 이제 국민 피곤해 죽는다. 국민 피곤하다라고 하면서 아예 그냥 이거 이제 지겨워 죽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겨워 죽겠다 뭐 맨날 했던 얘기니까 제가 다른 징후들을 봐야 돼요. 그 시사인인가요? 제목이 심리적 탄핵입니다. 심리적 탄핵이라는 얘기의 근거는 조사를 했는데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역대 최저치를 2022년도에 윤석열 현직 대통령이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3.6 정도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탄핵 직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낮은 숫자였었어요. 근데 올해 조사를 했는데 2.8 나왔어요. 2.8인데 이게 이제 10점 척도로 따지는 거니까 0부터 10까지요. 근데 그 중에 44%가 빵점을 줬어요. 신뢰도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마음으로는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국민들의 숫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과거에는 그래도 1.2점씩 줬는데 이제 그것도 안 주겠다는 사람이 44%. 이게 여론조사입니다만 이 얘기는 거의 제가 볼 땐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대통령으로. 뭐 저런 대통령이 다 있지? 이해가 안 되는데? 라고 얘기를 했었고 더 재밌는 건 이제 대통령실 방통위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집단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아래로 떨어졌어요. 국회보다도 더 아래로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이 정도 상황이라면 대통령이 손대는 조직에 대한 신뢰는 다 떨어진다. 다 떨어진다. 근데 지금 그런 대통령실에서 야, 또 특검이냐? 그 김건희에 대한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짜 무도한 사람들이 이 정부가 이렇게 지지율이 낮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대통령 부인 문제예요.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한 번도 수사할 수 없는 그 많은 증거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소위 수사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공분이 많은데 대통령실이 야 니네 그따위야 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사태를 더 키우는 거다. 자, 사태를 더 키우는 거다. 지금 이 프레임, 자, 지겨워 죽겠다. 그만해라, 제발, 야당. 이것과 야당이 지금 계속 발의해서 정말로 거부권 행사 이후에 재발의, 이제 재표결해서 통과시킬 가능성 높아지고 있는 건 맞습니까? 근데 기술적인 문제인데 그 모든 걸 다 특검으로 묶는다면 정말 지겹다는 반응이 나올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몇 개월 동안 난 민주당이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상시 청문회를 했거든요. 과거 같으면 인사청문회 외에는 미국식으로 뭐 중요한 사안 터지면 의회로 불러서 묻고 하는 청문이 없었는데 지금 열었단 말이에요. 그게 글라스노스트 효과예요.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정치개입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밝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검은 지금 거부권 때문에 계속 막혀가고 있어서 특검을 꼭 발의해야 맛이 아니라 특검으로 압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 과정 동안에 할 수 있는 구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국정조사라는 장을 마련해 갖고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노출하고 물어보고 압박하고 그 장을 자꾸만 만들어가는 게 필요할 텐데 국정조사 발의 요건이 어려워서 그러나요? 왜 그거에 대해서는 뜨뜻미지근한지 모르겠어요. 네. 국정조사 효과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뭐 180명이 못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회가 권한을 줬으면 국민들이 줬으면 그거를 행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인 겁니다. 그리고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을 위에 그냥 걸타한 적이 있으면요. 그거는 주권자의 위임을 배신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조사권은 최대한 일상화되고 그냥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사안이 나오면 이 장이 열리잖아요. 국회에서 장이 열리면 수많은 제보가 들어오게 돼 있고 수많은 동요들이 일어나게 돼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취재 경쟁이 붙고 진실이
이제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건 너무나 중요한 거고요. 저희가 지금 아까 막 우리 김갑 선생님께서도 막 민주진보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거의 자학적이다시피 한 말씀들도 하셨는데 사실은 법과 제도가 굉장히 미비한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대통령 국민 소환 제도가 있잖아요. 만약 헌법에 그랬으면 벌써 소환돼서 파면된 겁니다. 무슨 국회의원 200명 기다릴 것도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입법권을 쥐고 있는 지금 입법부에 부여되어 있는 행정부 견제를 위한 모든 권한을 행사해야 됩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대신 이제 한 분이 좀 각오를 하셔야 돼요. 국회의장이 좀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국회의장이 이거 상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상정을 해야 이제 표결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저는 국회의장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 여론이 높은 상황에 그 여론을 등에 업고 상정이라고 하는 절차를 아주 적시에 잘 해서 통과를 시키고 그거 가지고 예를 들면 하나의 예를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계기를 만들면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위 민주당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된 상황이고요. 아마 10월 달부터는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되니까 국정감사는 이제 거의 국정조사에 준하는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미진한 사항이 나오게 되면 저는 다시 또 국조를 냈을 때 국회의장이 오케이 이건 해야 돼. 교수한테 합의를 떠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단계적인 전략과 로드맵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그래서 10월, 11월 예산안이 갈 때쯤 되면 예산안 문제, 민생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때쯤에 좀 제가 볼 때 파고를 매우 높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10월 달에 또 이제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중간에 거점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국정감사, 국정조사 또는 청문회 뭐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의원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 저는 사실 이런데 어쩌다 나온 거지 일반 시민이거든요. 텔레비 보는 동네 아저씨예요.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근데 박은정 의원, 검사였던 박은정 의원 발언을 이렇게 칼칼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절감한 게 있습니다. 뭐였냐면 그 청문회 통해서 나온 게 제가 아는 과거의 한국은 정말 부패의 왕국이에요. 모든 게 더러웠습니다. 모든 게 뇌물로 이루어지고 모든 게 그 인적 고리로 앞끌어주고 밀어주고 자리 주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다 부패 왕국이었어요. 근데 기적처럼 신기한 게 그 부패가 사라진 나라를 제가 20년 동안 체험한 거예요. 2000년대 들어서. 이제 기자들을 만나서 보도를 하게 하는데 봉투를 주는 일이 드물어졌어요. 아직도 주는 놈들이 있더라고. 근데 봉투 별로 안 줍니다. 그냥 써주기도 해요. 다 봉투 받고 쓰셨어요? 옛날 기자할 때? 뭐 제가 존재 안 받는 기자로 유명했죠. 봉투 안 받는 기자를 한 번도 못 봤는데 이제는 거의 안 받습니다. 아주 맑은 줄 알았어요. 근데 최근 석 달 동안에 민주당 활약으로 뭘 봤느냐. 일반 시민들의 사회가 맑아졌지 윗대가리는 여전히 썩었고 더 썩었구나. 네. 그리고 그 썩고 부패한 고리의 핵심에 검사 집단이라는 정말 부패의 끝판왕들이 존재했구나. 검사들의 생존 방식 자체가 부패구나. 왜냐하면 박은정 씨가 질문한 건 내용 하나하나만 다 그냥 기록만 내놓고 보세요. 이거는 정말 저수지의 개들이에요. 개들이 하는 짓이었다고. 그러니까 애꿎은 서민들만 멀쩡히 그 규칙 지키고 약속 지키고 법을 두려워하면서 살았던 거고 위에서 할 짓은 다 한 거예요. 그 할 짓의 최우두머리가 대통령을 지금 하게 된 거죠. 이걸 보여줬다는 사실이 무력감도 느끼게 하면서 또 효능감도 덩달아 안겨주는 그런 일인 거죠. 그러니까 부패의 끝판왕이라는 표현도 참 낯설긴 하지만 그런 이제 검사들의 특활비 쓰는 거 보면은 아유 정말 더럽게 돈을 썼단 말이냐 생각이 하나. 두 번째 수사를 하는 걸 보면 정말 마음을 먹으면 누구라도 범법자로 만들어서 감옥에 넣을 수 있고 누구라도 범죄 행위를 저지르라도 봐줄 수 있다는 게 검사들이다. 그들이 집단적으로 결정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 어떤 경우에는 대통령의 마음을 보면 알아서 겨서 죽일 놈과 살릴 놈을 딱 구분해놓고 나쁘든 나쁘지 않든 정치 보복까지 감행을 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본 것 같아서 아니 검찰총장 윤석열 씨가 2년 하는 동안 박은정 그 의원이 말하는 거 76억의 특활비를 썼대요. 네. 주머니에 1억 넣고 한번 써봤습니까? 저는 써봤어요. 2018년에 실제로 현금 1억을 써봤어요. 1년 동안. 다 오디오 순대했지만 얼마나 큰 돈인지 압니까? 얼마나 큰 돈? 그러니까 76억을 썼다면 이게 다 뭘로 쓰였겠어요? 고깃값에 다 들었겠냐고.
온갖 부패한 뒤에 협잡으로 돈 주고받고 하는 그걸로 다 썼을 거 아닙니까? 이거 수사비가 76억이 들었다고 말해야 되는 겁니까?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